지대 이론인데 시험에 또 매년 출제가 되니까 학자들의 견해를 여러분이 또 잘 확인을 또 해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죠. 자, 이 고전적 지대 이론, 농경지 지대 이론에서 거기 우리가 첫 번째 나온 학자가 이 데이비드 리카도입니다. 이 고전 학파에서 대표적인 학자죠. 이 데이비드 리카도에 있어서의 이 차의 지대설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 리카도는 우리가 이 지대의 우리가 발생, 우리가 요건, 전제죠. 이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두 가지로 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도 벌써 이 지문이 한 3번 또 출제를 했었죠. 자, 이 리카도는 이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우선 비옥한 토지 양은 한정되어 있다. 이 비옥한 토지 양은 한정되어 있다는 이 희소성이죠. 이 비옥한 토지 양은 한정되어 있다는 희소성과 그리고 이 토지에 노동량을 투입을 하면은 총 생산량은 증가합니다. 근데 어느 일정한 단계를 지나서부터는 총 생산량은 증가하지만은 그 증가분은 점점 우리가 줄어든다는 이 수학, 우리가 체감의 법칙을 우리가 전제로 합니다. 이 수학 체감의 법칙을 전제로 하는데 이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 우선 시험에 자주 출제하죠. 그래서 리카도는 비옥도가 중요한데 이 토지에 있어서의 이 비옥도의 차이. 자, 리카도는 비옥도 자체가 아닌 이 비옥도의 차이에만 중점을 두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 비옥도의 차이에만 중점을 두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비옥도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는 토지에 있어서의 생산성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이 비옥도의 차이는 결국은 이 단위 면적당 수확량, 이 생산성의 차이를 가져오고 이러한 생산성의 차이는 결국은 또 지대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그런 내용이죠. 이 생산성의 차이는 또 이 지대의 차이를 가져온다. 자, 리카도는 이 비옥도를 항상 염두에 좀 두시고 이 토지의 비옥도가 우리가 높은 토지를 우등지라고 하죠. 토지의 비옥도가 높은 토지인데 이 우등지에 있어서의 생산성이고 이 토지의 비옥도가 낮은 토지를 열등지라고 하는데 이 열등지 중에서 열등지를 이 가장 최자를 써서 최열등지라고 해요. 열등지 중에 열등지인데 이 최열등지를 우리는 리카도는 이것을 한계지라고 해요. 최열등지를 한계지라고 하는데 이 리카도는 이 토지에 있어서의 이 생산성, 이 토지의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 이 토지의 생산성이 이 가장 낮은 토지를 한계지라고 한다. 자, 이 토지의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 한계지 또는 최열등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계지, 최열등지에서는 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이 생산물 가격과 이 생산물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최열등지는 토지의 생산성이 가장 낮기 때문에 이 한계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보다 더 높은 비옥도를 가진 이 토지에 대한 생산성에 대한 대가를 지대로 지불해야 된다. 그래서 이 차액만큼 지대를 지불하자는 얘기죠. 기준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차액 지대설입니다. 토지의 생산력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지대죠. 그래서 차액 지대설이라고 하고요. 또 주의해야 될 것은 또 시험에 이 리카도는 최열등지인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상당히 중요하죠. 리카도는 최열등지인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는 학자가 리카도입니다. 자, 리카도는 우리가 토지의 비옥도가 동일하다면 생산성도 동일하기 때문에 지대도 같게 돼요. 그런데 실제는 지대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못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리카도는 위치 문제를 경시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자, 비옥도가 동일하면은 생산성도 동일하고 지대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대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을 설명하지 못해요. 왜냐? 이 리카도는 우리 토지에 있어서의 위치 문제를 경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치 문제를 경시하고 있다는 또 한계를 가지고 있다. 리카도의 얘기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칼 막스인데 이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입니다. 자, 이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인데 이 마르크스는 토지의 비옥도의 차이에 따르는 생산성의 차이와는 무관하다. 이 토지의 비옥도의 차이에 따르는 생산성의 차이와는 무관하게 이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토지는 사유화가 되고 있어요. 토지는 사유화가 되고 있는데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이 토지에 있어서의 소유 자체, 이 토지, 이 소유 자체가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이다. 자, 이것도 시험에 또 자주 출제되는 또 지문이죠. 이 토지 소유 자체가 또 이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입니다. 자, 여러분이 보면 리카도와 우리가 마르크스가 다르죠.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토지 소유 자체가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토지 소유 자체가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이라고 보면서요. 우리는 토지 소유자는 단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그 자체로 인해서 지대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그 자체로 인해서 지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한계지 또는 한계지 밖에 있는 토지라 할지라도 토지 소유자가 지대를 요구하면은 지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지에서도 우리가 지대가 발생한다. 시험 문제에 주의해야 됩니다. 리카도는 한계지에서 지대가 발생하지 않지만은 마르크스는 한계지에서 지대가 발생한다. 시험에 또 자주 출제가 되는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자, 세 번째는 튀넨이죠. 튀넨. 자, 이 튀넨. 자, 튀넨은 1800 여러분 26년에 나온 고립국 이론이죠. 이 고립국 이론에서 우리는 입지 교차 지대설을 주장하죠. 자, 입지 교차 지대설인데, 자, 이 튀넨은 지대는 토지의 비옥도만이 아닌 우리가 토지의 비옥도만이 아닌 위치에 따라 지대가 달라진다는 이론을 전개시켜요. 토지는 비옥도만이 아닌 위치에 따라 지대가 달라진다는 이 위치, 이 지대의 개념을 통해서 이 이론을 전개시킨다. 그래서 튀넨의 이론을 위치 지대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카도는 아까 위치 문제를 뭐했다? 경시했잖아요. 리카도는 경시했는데 튀넨은 이 위치를 첨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토지의 비옥도가 동일하더라도 위치에 따라 지대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이 위치를 첨가시켜서 이론을 전개시키고 있는 학자가 바로 튀넨입니다. 튀넨. 자, 그래서 이 튀넨에서 여러분이 앞에서 우리가 배운 게 있죠. 튀넨은 이 중심진 시장. 자, 이 중심진 시장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죠. 자, 중심진 시장부터 거리가 멀어지는데 이런 얘기죠. 자, 이 곡선이 여러분이 앞에 지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곡선 또는 한계 지대 곡선은 지금 우하향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점이죠. 이 시장으로부터 이 정도 거리에 있는 이 점을 우리는 지대가 0이다. 제로. 지대가 0인 상태에 있는 거리, 지대가 0인 상태에 있는 거리, 이것을 한계지라고 하죠. 이 한계지를 넘어서는 지대가 마이너스로 가니까 토지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이 한계지까지만 이용을 해요. 그래서 농업용 토지가 한계지 내에서 농업용 토지가 중심진 시장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전략되는 수송비가 지대로 지불된다. 그래서 이 수송비에 있어서의 전략분, 이 수송비에 있어서의 이 전략분이 뭐가 된다? 지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튀넨도 수송비를 강조를 하는 겁니다. 수송비 전략분이 지대가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A라는 농업용 토지에서 생산해서 시장에 농산물을 운송하면은 한 계지에서 생산해서 운송하는 것보다 이 거리에 따르는 수송비가 전략되는데 그 전략되는 수송비가 적기 때문에 지대는 낮아요. 그래서 만약 비농업용 토지에서 생산해서 시장에 운송을 하면은 한 계지에서 생산해서 운송하는 것보다 이 거리에 따르는 수송비가 많이 전략되니까 지대는 이렇게 높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 AB라는 농업용 토지가 이 한 계지와의 거리에 따르는 수송비 차이. 그래서 AB 두 농업용 토지에 있어서 이 거리에 따르는 수송비 차이가 바로 이 지대의 이 차이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튀내는 이 수송비의 이 차이가 결국은 무슨 차이를 가져오면 지대의 차이를 가져온다. 리카도와 다릅니다. 이 수송비 차이가 지대의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입지교차 지대설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온 거죠. 자, 수송비 차이가 지대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앞에서 배울 때 우리는 지대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우리는 생산물, 농산물이겠죠. 이 생산물 이 가격에서 이 생산비를 빼고 여기다가 시장까지 운송에 따른 수송비를 빼면은 지대가 발생한다는 이론을 우리가 주장을 하게 되죠. 튀넨의 이론입니다. 앞에 농업 입지 이론에서도 여러분이 튀넨의 이론을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되겠죠. 자, 요것 외에 또 우리가 또 뭐죠? 공급 우리가 관련해서 독점지대설이거든요. 토지의 공급 독점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 지대를 독점지대라고 하는데 이런 독점지대설도 있는데 우선 요 세 학자가 상당히 시험에 우리가 많이 출제되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해두시기 바라고요. 자, 여러분 교재 119페이지 보시면은 도시 토지 지가 이론이 나오는데 20세기에 들어서면서는 이제 경제학자들은 농업용 토지에 있어서의 지대에 관심을 토지 가격에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학자는 위치가 유리한가 불리한가 위치의 유용성에 따르는 화폐 가치 총액이 지가라고 하죠. 그래서 도시 토지의 위치의 중요성을 강조한 학자가 마샬이고 두 번째 허드도 배우셨죠. 허드는 토지 가격 지가는 불로소득인 경제지대의 바탕을 두고 경제지대는 위치는 편리함에 이 편리함은 가까움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 지가는 가까움, 즉 접근성에 의존한다는 이론을 전개시킨 학자가 허드입니다. 그래서 접근성이라는 허드가 중요하고 이 헤이그가 나오죠. 자, 이 헤이그 도시 토지의 지가 이론에서의 헤이그에 있어서의 마찰 비용 이론인데 자, 최근에 시험에 3번 출제를 했죠. 20회, 22회 시험, 또 작년 또 26회 시험에 또 지문에 또 출제한 학자입니다. 자, 이 마찰 비용은 공간의 거리, 마찰을 극복하기 위한 비용인데 자, 이 중심진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지대는 점점 낮아지고 그리고 반대로 중심진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수송비는 증가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교통비 또는 수송비라고 하는데 이 지대와 교통비, 수송비의 합이 바로 마찰 비용입니다. 네? 자, 그래서 중심지에 도달할 수 있고 이 교통비, 수송비를 전략할 수 있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가 이용자에게 우리가 부과하는 금액이 바로 뭐가 된다? 지대가 된다고 주장한 학자가 바로 헤이그. 그렇기 때문에 이 튀넨의 입지교차지대설을 일반화한 이론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교통수단이 양호하면은 공간의 마찰은 어떻게 돼요? 적게 돼요. 마찰은 적게 되기 때문에 우리 도심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르는 접근성이 좋아서 지대도 높아진다는 이론을 전개시킵니다. 헤이그. 자, 헤이그에 있어서의 이론이 이제 여러분이 거기에 나와 있고 그리고 토페카 121페이지 보시면은 노스 교수의 토페카가 나오죠. 자, 여러분이 나중에 우리가 토지 이용 활동에도 이제 나오는 학자입니다. 이 노스. 자, 미국 남가주 대학의 노스에 있어서의 토페카
연구가 나오는데 이 토페카라는 것은요, 이 미국의 캔자스주가 있어요. 자, 이 미국의 캔자스주의 조그만 소도시입니다. 토페카가. 이 소도시의 이 지가 구조를 우리는 실증적으로 분석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지가 구조를 보면은 우리 단순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토페카라는 소도시의 지가 구조를 실증 분석했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도심으로부터 거리가 이렇게 멀어지고 있죠. 여기 지가입니다. 이 도심에서 지가가 가장 높은 것을 우리는 100% 입지라고 하는데, 이 도심에서 지가가 가장 높은 것은 바로 상업 업무 지역이 되겠지. 상업 업무 지역. 자, 그러면은 이 도심에서 지가가 가장 높은 요걸 중심으로 어떻게 돼요? 요걸 중심으로 거리가 멀어져서 지가는 이렇게 급격하게 저하되는 형상을 보이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이 곡선을 거북이 구자를 쓰거든요. 거북이 구. 여러분 거북이를 뒤집어 보세요. 그러면 뒤집으면 이런 형태의 그림이 보인다고 해서 구배라는 명칭이 붙은대요. 그래서 이걸 지가 구배 형상 또는 토페카 형상이라고 해요. 지가 구배 형상 또는 토페카 형상이 나타난다는 걸 우리 노수 교수가 보였죠. 자, 그리고 입찰 지대 곡선이 이제 나오는데, 자, 입찰 지대 곡선이 또 시험에 자주 나오죠. 윌리엄 알론소. 또 이것도 한 5번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 15회 시험, 16회 시험, 24회 시험, 20회 시험, 22회 시험 한 5번 정도는 출제를 한 것 같아요. 엄청 자주 나옵니다. 자, 입찰지대의 개념부터 볼까요? 여러분 입찰지대라는 것은 1제곱미터를 뭐죠? 1제곱미터를 단위 면적이죠. 이 단위 면적의 토지에 대해서 토지 이용자가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의 금액을 말해요. 최대의 금액을 지불하기 때문에 이유는 없어요. 초과 이유는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를 입찰지대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초과 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다. 자, 그러면 입찰지대 곡선을 보게 되면은, 자, 이 도심, 중심진 도심으로부터 이 거리가 멀어지고 있어요. 자, 이때 이게 도시 내에서 산업은 여러 개 있는데 각 산업의 지대 지불 곡선. 자, A 산업의 지대 지불 곡선, B 산업의 지대 지불 곡선, C 산업의 지대 지불 곡선 이렇게 주어지면은 도시 내 산업은 여러 개 있거든요. 이런 각 산업의 지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곡선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제 뭐를 한다? 여러분이 입찰 경쟁을 하죠. 자, 여러분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빌려주기 위해서 이용자에게 경쟁을 시켜요. 그럼 입찰 경쟁을 하면은 토지는 어떻게 배분되느냐? 도심에서부터 거리가 멀어질 때는 우선 지대를 요까지는 누구에게 A 산업이 많이 지불하니까 A 산업의 토지는 배분되고, 이 점을 지나서 누구에게 B 산업에 배분되고, 이 점을 지나서는 C 산업에 배분되는데, 이 빨간 이 곡선이 입찰 경쟁에 따르는 지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곡선이죠. 그래서 입찰 지대 곡선은 우하향, 오른쪽 지금 밑을 향하는 곡선인데, 입찰 지대 곡선의 기울기. 자, 입찰 지대 곡선의 이 기울기를 보게 되면은 한계 교통 비용, 한계는 또 미분 개념이죠. 한계 교통 비용은 이 1km 멀어짐에 따라 단위거리. 자, 단위거리는 1km인데, 자, 이 도심에서 1km 멀어짐에 따라 총 교통비용은 얼마나 변하느냐? 이걸 한계 교통비용입니다. 이 단위 거리당 총 교통비용이 얼마나 변하느냐 얘기죠. 자, 이것을 우리는 한계 교통비용을 토지 이용 주체, 자, 한계 교통비용을 토지 이용 주체의 토지 사용량으로 나눠주면은 바로 우리는 되겠죠. 기울기를 보면은 도심에서 가까울수록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급해요.
그리고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하다는 것을 이 내용에서 우선 확인을 해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는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이용자에게 토지는 배분되기 때문에 이 한정된 토지를 우리는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사람에게 배분됨으로써 토지의 최유효용을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확인 우리가 좀 해두시면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지대 이론에 관련된 그 내용, 학자들의 견해인데 우리가 학자 5명 주어지고 틀린 걸 찾아내는 걸 출제할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각 이론은 출제해서, 여러분 3년 전에 입찰지대 곡선 출제를 했거든요. 입찰지대 곡선 자체를 한 문제를 냈고, 그래서 시험에 우리가 또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123페이지로 가시면은 또 이제 출제를 또 하는 부동산 정책론인데, 자, 2년 전에는 3문제 출제했고 작년은 5문제 출제했는데 평균 정책론은 4문제 정도 출제되는 우리가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책론 중에서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보면 한 3문제 정도는 쉽고 한 문제는 좀 약간 난이도가 있는 문제를 출제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또 잘 확인을 또 해 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죠. 잘 확인 또 해둬야 되겠다. 자, 그러면은 이 관련해서 우리가 부동산 정책론 123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나오는데, 자, 이 부동산 정책론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는 노력인데, 이게 정책인데, 그럼 시험 문제는 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했느냐, 이걸 출제를 하는 거죠. 이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는 이유가 뭐냐, 작년 시험에 이유를 출제했고요. 25회 2년 전에는 근거, 정부 시장 개입의 근거가 아닌 것, 이렇게 출제했고, 또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할 필요성이 아닌 것. 시험 문제는 요 3가지에서 물어요. 어느 것을 출제할지 모르지만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근거가 뭐냐, 필요성이 뭐냐, 이것을 가지고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출제할 텐데 잘 확인해 두신데, 문제는 정부 시장 개입의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시장에서 어떤 사적 요인에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상태인 이 시장의 실패를 우리는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는 시장에 개입을 합니다.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입을 한다. 그리고 또 뭐를 위해서, 여러분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는 시장 기구가 효율적으로 작동된다고 하더라도 뭐가 있어요? 소득과 부의 평중이 어떻게 돼요? 점점 심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득과 부의 평중을 시정을 하려고 정부는 누진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게 바로 뭐를 위해서? 소득 재분배를 위해서 개입을 하죠. 예? 소득 재분배는 무슨 차원이죠? 형평성이잖아요. 이 형평성 차원에서 우리는 소득을 재분배하기 위해서 개입을 해요. 여러분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한다든지 누진세를 부과하잖아요. 또 여러분 토지의 수요 공급 불균형으로 인해서 지가가 급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부를 개입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또 뭐를 위해서 우리는 지가 규제, 또 이 형평성 차원에서 또 지가를 규제하기 위해서 또 개입을 하기도 하고, 또 부증성에 의해서 토지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한정된 토지를 합리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돼요? 토지 이용 규제를 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죠. 그래서 토지 이용에 있어서의 무슨 차원? 또 효율성 차원에서 우리는 토지 이용 규제를 하기 위해서 또 개입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정부는 저소득층의 주거 생활을 안정시키잖아요. 저소득층의 주거 생활을 안정시킬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죠. 예? 저소득층의 주거 생활 안정이라는 이러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또 개입을 하고,
또 지역에 따라 주택 보급률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적정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정부는 또 시장에 개입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시장에서의 안정, 수요 공급 불균형에 따라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개입을 하기도 하고, 또는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또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아요. 뭐 이유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유가 많은데 거기서 뭐 이제 보기에 딱 구성돼서 나오는 거죠. 예. 상당히 많은 이유인데, 자, 시장 실패의 원인이 나오죠. 자, 여러분, 시장 실패를 가져오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실패를 가져오는 원인을 보게 되면은 우선 시장에 있어서의 기능이 장애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시장의 이 기능이 장애가 되면서 시장의 구조적인 전제가 파괴되는 경우, 시장의 기능 장애로서 시장의 구조적인 전제가 파괴되는 경우는 독과점인데, 독점은 기업이 하나고요, 과점은 소수의 대기업입니다. 이 독과점 기업, 즉 불안전 경쟁 기업, 이 불안전 경쟁이 존재하는 경우죠. 자, 완전 경쟁 시장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 시장입니다. 그럼 이런 완전 경쟁 시장은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이상적 시장인데, 이 독과점 기업 불안전 경쟁이 존재하면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보다는 생산량은 적고 가격은 비싸요. 그래서 시장에서 자원은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시장 기구를, 여러분, 시장에서의 가격 기구를 효율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들이 무너지는 경우, 기본적 전제 조건이 무너지는 이 내재적 결함이 발생해, 내부에서. 자, 이러한 내재적 결함으로 인해서 시장에 실패가 발생하는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경우. 자, 이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데, 이 규모의 경제라는 것은 우리가 바로 비용 체감 산업이 존재하는 거죠. 자, 비용 체감 산업이 존재하는 경우다. 자, 이런 경우거든요. 기업의 규모가 커지죠.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생산량은 많아지는데, 이때 물건 하나 만드는 비용이 점점 줄어들어요. 자, 제품을 하나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평균 비용이라고 해. 이 제품을 하나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평균 비용인데, 이 평균 비용이 이렇게 점점 체감을 하겠죠. 이 평균 비용이 체감을 할 때를 우리는 규모의 경제라고 합니다. 평균 비용이 체감하고 있다.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경우가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면요, 비용 체감 산업이 존재하면은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 우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독점이 되면서 시장에서 자원은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져요. 대표적으로 뭐 여러분 뭐 전력 산업 같은 거, 이런 걸 예를 들어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뭐가 존재하느냐? 내재적 결함으로써 외부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자, 외부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있고, 또 공공재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외부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공공재가 존재하는 경우 있고, 자, 그리고 외재적 결함. 여러분, 시장 기구가 이상적으로 작동을 한다 하더라도 외재적 결함으로 인해서 시장에 실패가 또 발생을 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는 소득 분배의 불균등이죠. 소득 분배에 시장 기구가 이상적으로 작동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소득 분배의 불균등으로 인해서 시장에 실패가 발생할 수 있고, 또 미래의 불확실성이죠. 뭐 확실성이 있는 세계가 아니잖아요. 이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정보를 많이 보유한 사람과 정보를 적게 보유한 사람의 차이가 있죠. 이 정보에서의 불안전하고 불균등한 배분, 비대칭성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해서 발생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 또 우리 자동차 보험 시장에서 자동차 사고를 낼 가능성이 많은 사람만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는
역선택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형상은 시장에서 또 좌우는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의 실패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시장의 실패와 관련된 그러한 내용이 이제 나와 있고, 자, 여러분 교재 124페이지 보시면은 이 정부의 이 시장 개입이, 자, 이 정부의 시장 개입이 오히려 이 개입 전보다, 이 정부의 시장 개입이 오히려 개입 전보다 시장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어요. 자, 개입 전보다 시장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데 이것을 전문용어로 정부의 실패라고 해요. 자, 이 정부의 실패가 발생하는 원인은 뭐냐? 정부의 실패가 발생하는 원인도요, 이 규제 당국자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완전한 지식이나 정보가 있고, 규제 수단의 불완전성이라든지 관료제의 비효율성, 선거 등의 정치적 영향이라든지 또 불량한 양호하지 못한 어떻게 돼요? 우린 정치적 환경 뭐 이런 것이 정부의 실패를 가져오죠. 그래서 또 규제가 너무 경직적이고 또 근시안적인 규제 뭐 이런 것들이 정부의 실패를 가져오는 요인이 됩니다. 자, 여러분 작년에도 출제했고 26회, 24회, 22회, 19회 그리고 20 중간에 3회 시험에 또 출제한 시험에 하여튼 많이 출제되는 뭐죠? 외부 효과. 시험에 진짜 시장 실패의 원인 중에서 진짜 많이 출제가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시장 실패의 원인 중에서 우선 출제를 많이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외부 효과는 시장 기구. 자, 여러분 시장 기구라는 것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장소인데 이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라가 나오죠. 자,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이 말은 시장 내에서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자, 시장 내에서 수요와 공급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디서? 시장 경계 바깥 외부에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외부라는 이렇게 명칭이 붙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우리는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의도적인 게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주겠죠. 자, 이 편익 또는 이익을 줍니다. 이 benefit라는 영어 단어를 번역을 한 건데 이 편익을 주었어요. 이익을 주었는데 그 이익에 대해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상태를 플러스 정의 외부 효과다. 정의 외부 효과 플러스를 positive 긍정적 외부 효과 또는 외부 경제라고 합니다. 긍정적인 외부 효과 또는 외부 경제라고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거기에 125페이지 보시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림 보시면은 정의 외부 효과에서 여러분 대규모 생태 공원이 조성되면은 쾌적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요. 그래서 주택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여러분 24회는 이걸 우측 이동을 좌측으로 출제했어요. 정답이었죠.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해서 주택 가격은 상승을 하게 돼요. 그림, 그게 정의 외부 효과잖아요. 여러분 주택 가격 상승을 줬는데 그 상승분을 정부에 여러분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정의 외부 효과, 이익을 줬는데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해요. 반대로 이번은 뭐를 입혔어요?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입혔는데 그 손해에 대해서 또 대가를 지불을 하지 않는 상태. 손해를 입혔는데 그 손해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상태를 마이너스. 이걸 부라고 하죠. 읽을 때는 부, 이거는 정. 부, 마이너스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죠. 마이너스는 네거티브. 마이너스는 네거티브니까 부정적인 외부 효과라고 하고 이것을 또 뭐라고 하죠? 외부 불경제 또는 외부 불경제 또는 외부 비경제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외부 효과는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데, 우리가 외부 효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 이 외부 효과는 소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어요. 자, 소비 과정에서 외부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 생산 과정에서 또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이 소비 과정에서 또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외부 효과는. 자, 그러면은 이 관련해서 소비 과정에서 따질 때는 편익 갖고 따집니다. 자, 이 사회적 이익이죠. 편익과 이 개인이 소비함으로써 얻는 편익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바로 소비 과정. 이 사회적 편익, 우리가 사적인 편익이 나오죠. 자, 이런 얘기죠. 여기서는 뭐가 커? 우리는 사회적 편익, 여기는 사적인 편익이 커요. 자, 교육 서비스를 예를 들어 본데, 자, 여러분, 교육을 본인이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좋은 직업에 취업을 해서 소득이 높아져서 삶의 질이 향상되는 사회적 편익이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거든요. 자, 이 사적인 편익, 사적인 편익을 나타내는 이 수요 곡선과 이 사적인 비용을 나타내는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 이 만나는 점이 바로 뭐다? 균형이야. 균형 소비량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적인 편익, 이 정도, 여러분, 이 정도 우리가 공급을 했을 때 우리 사적인 편익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 사회적 편익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편익이 더 이 정도 더 어떻게 높아요. 이 크기만큼 더 높아요. 이런 점들을 쭉 연결하면은 이게 바로 사회적 편익을 나타내는 곡선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으로, 여러분 이 점이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최적 소비량은 이만큼인데 시장에서 균형만큼 소비하기 때문에 이 크기만큼 더 적게 소비해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최적 소비량보다 시장에서 균형 더 적게 과소 소비되기 때문에 우리는 소비량을 늘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양만큼 이렇게 소비량을 늘려주기 위해서는 교육 서비스에 대해서 뭐를 지급하죠? 우리는 보조금을 지급을 해야 돼. 그 국공립 학교에 보조금을 그래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소비에서 마이너스 외부 효과는 여러분 술, 담배를 예를 들어 볼 수 있죠. 술, 담배. 자, 여러분 개인이 담배를 피움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간접 흡연으로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편익이 간접 흡연으로 편익이 줄어들어요. 자, 그 말은 이 얘기죠. 자, 우리 또 사적인 이 편익을 나타내는 이 수요 곡선과 이 사적인 비용을 나타내는 공급 곡선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 점이죠. 자, 이 점이 바로 사회적으로 이 점 균형 소비량인데, 문제는 이 사회적 편익이 이 사적 편익보다 이렇게 줄어들죠. 자, 이게 사회적 편익입니다. 이 간접 흡연을 해서 이 크기만큼 어떻게 돼? 이 크기만큼 편익이 줄어든 건데, 문제는 이 사회적 측면에서 바람직한 최적 소비량은 이만큼인데 시장에서 균형만큼 소비하기 때문에 또 이 크기만큼 어떻게 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최적 소비량보다 더 많이 과다 소비를 해서 술, 담배가 과다 소비한다는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소비량을 우리 줄이기 위해서는 술, 담배에 대해서 뭐를 부과한다? 술에 대해서는 주류세, 담배에 대해서는 담배 소비세와 같은 세금을 부과를 해서 소비량을 줄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할 건요, 여러분 플러스일 때는 과소 나오고 보조금 나와야 되고요, 마이너스일 때는요 과다 세금 부과. 요 과소 과다 이쪽에서 시험 지문 많이 출제하거든요. 좀 주의를 좀 해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이 소비는 편익 갖고 따지고요, 이 생산은 비용 갖고 따지게 돼. 비용. 자, 이 사회적 비용과 이 사적인 비용 갖고 따지는 게 생산 과정. 자, 그러면은 자, 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이 정의 외부 효과일 때는 사적 비용이 크고 여기는 여기가 커요. 자, 생산 과정에서 자 여러분 기업이 기술을 혁신하기 위해서 막대한 연구 개발 비용을 투자해서 기술을 혁신했는데 이 사적 비용이 크거든요. 자 그래서 이 사적인 편익을 나타내는 이 수요 곡선과 사적인 비용을 나타내는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이 바로 이 점이 바로 뭐죠? 균형 생산량입니다. 자, 균형 생산량인데 문제는 이 어떻게 돼? 기술 혁신에 따라서 뭐가 발생하죠? 기술 파급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기술 파급 효과로 인해서 사회 전체적인 비용은 어떻게 돼요? 기술 파급 효과로 비용이 이 정도 줄어들어서 사회 전체에 있어서의 비용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렇게 줄어들어요. 기술 파급 효과로 이만큼 내려갑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최적 생산량은 이건데 실제는 균형만큼 생산하니까 또 이 크기만큼 뭐가 돼? 이 크기만큼 또 과소 생산되죠. 과소 생산되니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양만큼 또 생산량을 늘려주기 위해서는 또 기업에 뭐를? 보조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일 때는 과소입니다. 과소 항상. 그러면은 여기는 환경 오염 물질을 배출시키는 화학 공장에 들어서죠. 그러면은 화학 공장에 들어서면은 이 제품을 생산하는 비용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 오염 물질을 한 단위 더 정화하는데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인 외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은 사적 비용보다 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또 의미겠죠. 이 사적인 이 편익을 나타내는 수요 곡선과 사적인 비용을 나타내는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이 바로 균형 생산량이 되겠죠. 자, 균형 생산량인데 어떻게 돼? 이만큼 공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사적 비용보다 뭐가 더 커? 외부 비용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회적 비용은 더 이렇게 높게 나타나죠. 이 수직거리가 외부 비용이죠. 그래서 이 사회적 비용이 높아요. 그러면 사회적 측면에서 이 빨간 선과 만나는 점이죠. 이 사회적 측면에서 바람직한 최적 생산량은 이만큼인데 시장에서 균형만큼 생산하기 때문에 또 이 크기만큼 또 뭐가 돼? 더 많이 과다 생산되기 때문에 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양만큼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뭐를 한다? 또 우리는 오염 배출 부가금 또는 공해세와 같은 또 세금을 부과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시험 문제에 여기서 과소, 과다가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도록 하시고요.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작년 시험에 요걸 출제했거든요. 자, 정의 외부 효과는 작년 시험에 지역 이기주의 형상에서 please, in my, from, yard 요걸 우리는 읽을 때 뭘로 읽으면 돼요? 핀피라고 읽으면 돼요. 핀피 형상이 발생해. 정의 외부 효과. 그러니까 내 앞마당에는 좋은 것만 들어와라. 뭐 대규모 생태공원 조성한다든지 대학교 들어온다든지 종합병원 들어온다든지 이런 좋은 시설만 들어오는 거고 마이너스 외부 효과는요. not in my backyard. 요걸 님비라고 해. 님비. 그러니까 내 뒷마당에는 나쁜 시설 들어오지 마라. 그러니까 쓰레기 소각장, 쓰레기 매립장, 화장터 이런 거 들어오지 마라는 얘기야. 지역 이기주의 형상인데 작년 시험 정답을 이렇게 물었어요. 정의 외부 효과에서 뭐가 님비 형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출제했어요. 틀렸죠? 님비는 마이너스 외부 효과고 플러스는 핀피 형상. 작년의 정답 질문입니다. 자, 그 내용을 이제 묻는 게 거기에 나와 있고요. 자, 여러분 교재 126페이지 그림을 보면은 이건 뭐죠? 자, 이 환경 오염 물질을 배출시키는 공장이 들어서면요, 이 세금을 부과하죠. 세금을 부과하면 어떻게 돼? 생산비, 목재 생산비가 상승해서 목재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해서 목재 가격은 오릅니다. 그럼 목재 가격이 오르면요, 주택을 만드는 원자재가 목재야. 목재 가격이 오르면 주택 생산비도 상승하기 때문에 주택 공급 곡선도 좌측으로 이동해서 주택 가격도 상승을 하게 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교재가 그림이 바로 그 설명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관련해서 거기에 외부 효과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죠. 자, 외부 효과에 대한 해결책을 보면은 사적인 해결 방안이 있어요. 자, 여러분, 개 짖는 소리로 인해서 주변의 이웃 주민들이 불면증에 걸렸다. 그럼 불면증에 걸린 이웃 주민들과 개 주인과 서로 자발적으로 협상을 통해서 외부 효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사적인 해결 방안입니다. 그리고 또 사적인 해결 방안의 대표적인 게 또 코우즈라는 학자가 있어요. 코우즈. 자, 이 코우즈 정리가 있는데, 이 코우즈 정리를 보면요, 이 외부 효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드는 비용은 거래 비용입니다. 외부 효과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드는 비용이 거래 비용인데, 거래 비용은 제로라고 보고, 우리는 소유권이 불분명한 환경에 대해서 재산권을 부여하죠. 재산권을 부여를 함으로써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지 않고도 외부 효과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정리를 코우즈 정의, 재산권을 부여한다는 걸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건 사적인 해결 방안입니다. 자, 그리고 정부가 개입을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간접 규제는 이거죠. 간접 규제는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간접 규제고, 직접 규제가 있어요. 자, 여러분, 정부가 금지하는 거죠. 독극물질, 핵폐기물질을 원천적으로 배출을 금지한다. 금지. 그리고 의무화가 있어요. 납성분이 없는 무연휘발유 사용을 의무화한다든지, 또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장치 설치를 출고 전에 장착하는 걸 의무화한다든지, 의무화. 또 허용기준 설정이 있죠. 소음 등의 허용기준, 환경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설정한다든지, 정부가 우리가 용도를 어떻게 돼? 지정을 직접 한다든지, 이런 건 전부 직접 규제입니다. 외부 효과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인데, 옛날에 또 한번 외부 효과 문제 사례 주어지고 그 해결 방안을 또 18회 시험에 출제를 또 했었죠. 자,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 128페이지에 공공재가 나오죠. 자, 이 공공재가 존재하는 경우, 자, 이 공공재라는 것은 여러 사람의 어떻게 그래요? 소비를 위해서 우리는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인데, 뭐 다 공공재라고 하면 안 돼요. 공공재는 특성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특성을 가져야 우리는 공공재라고 합니다. 자, 우선 소비의 비경합성이 있어요. 자, 여러분 TV 방송 시청하시죠? 자, 여러분 TV 방송 시청 전국의 많은 시청자들이 시청해요. 예? 그래도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어떤 저를 소비하여도 어떻게 돼? 어떤 개인이 소비할 수 있는 양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소비를 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소비를 감소시키지 않는다. 이게 비경합성. 경합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를 한다? 우리는 공동 소비를 한 거죠. 여러분 TV 방송 시청이 대표적이고, 또 소비의 비배제성이죠. 자, 여러분 어떤 재화를 소비하는데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재화를 소비하는데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는데, 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죠. 자, 어떤 재화를 소비하는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도 그 재화를 소비하는 것로부터 배제시킬 수 없다. 비배제성. 국방, 치안이 대표적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여러분 어떤 재화를 소비함으로써 여러분 이득을 얻어서 국방, 치안, 여러분 진짜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잖아요. 이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가 지불을 회피를 하려는 뭐가 발생한다?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해요. 무임승차자 문제. 자, 이 두 가지 특성을 갖춰야 우리는 공공재인데, 문제는 이 공공재의 생산을, 자, 이 공공재의 생산을 민간의 시장 기구에 맡겨두면 어떻게 돼요? 공공재의 생산을 민간의 시장 기구에 맡겨두면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공공재를 여러분 생산해서 공급하는데 여러분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러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속으로는 공공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밖으로는 공공재가 어떻게 돼요? 수요 선호를 표시를 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최적 생산량보다 더 적게 과소 생산, 공급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적정한 양의 공공재를 공급하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을 하는데, 자, 시험에 17회 시험에 출제했고 19회, 22회 시험에 출제를
과소생산 3번 다 나왔는데 문제는 19회, 22회 시험은 이 지문을 정답 지문으로 물었어요. 주의해 두셔야겠죠. 자, 129페이지에 거기서 보충학습 바로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만큼의 공급이 불가능이라는 것은 과소생산이라는 거지. 자, 그리고 보충학습에 거기 1번에 보시면은 공공재와 공유자원, 바닷속 물고기는 공유자원입니다. 자, 이것은 아무런 가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효용 가치를 주기 때문에 외부 효과 같은 효과를 낸다. 예를 들면 뭐 공원 같은 걸 예를 들어 볼 수 있죠. 자, 거기 또 무임승차 행위의 개념이 또 밑에서 3번째에 나와 있습니다. 또 확인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지금 여러분이 이 시장 실패와 관련해서 정부 시장 개입의 시장 실패 원인 관련해서 이 시험 문제에 특히 외부 효과가 자주 출제되고 있다는 걸 좀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가 봅니다. 작년에 2문제에 걸쳐서 여기가 또 출제를 했습니다. 자, 잠시 쉬고 여러분 130페이지에 지역지구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